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제 위로는 11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지만 아빠가 다릅니다. 오빠랑은 나이 차이가 컸고 오빠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전부 기숙사 생활을 했었기에 저랑 같은 집에서 같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 오빠가 집에 오는 날이면 너무 어색하고 어려워서 안녕하세요 라며 존댓말로 90도로 인사하고는 눈도 못 마주치고 후다닥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 후 오빠는 결혼을 했고 타 지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때 아파트랑 차 해줬고 결혼 후에도 돈 얘기 오고 가는 거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렸고 설령 대화에 낀다 한들 저 따위가 감히 개입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참고로 오빠 부부는 몇 년간은 명절 때 몇 번 오는 듯 했으나 그 뒤로는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말로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고 두둔하더군요. 엄마는 오빠네 아빠와 헤어지고 저희 아빠를 만나서 저를 낳았으나 혼인신고는 안 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30살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외할머니와 엄마는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배인 분들이라 오빠가 학교에서 오는 날이면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서 대접하기 바빴고 저는 찬밥 신세로 오빠와 같이 겸상도 못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저는 빼고 오빠만 줬을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일들이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만 해도 누가 들으면 진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눈치만 보고 기도 못 피고 살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나마 저한테 의지가 되던 할머니가 제 나이 23살 때 돌아가시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이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4살에 엄마 집에서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나에게 핏줄이라고 하나 있는 엄마라고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나 생일엔 용돈, 그리고 화장품 세트도 보내드렸습니다. 화장품도 설화수 한방라인 아니면 안 쓰셔서 세트에 보통 80에서 100만 원씩 했어요. 다행히 제 성격이 천성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편이라서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주위에 친구들도 항상 많았습니다. 회사 생활도 윗분들께 예쁨 많이 받으며 지내왔고요. 지금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외할머니 손에 커서 그런지 어르신들 보면 인사 먼저 잘하고 뭔가 애잔한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엄마가 나한테 어릴 때 잘해줬든 안 해줬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3살 결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앞두었던 남자친구는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계 회사를 운영 중이어서 아예 해외로 나가서 살기로 계획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빠가 저와 함께 살 아파트도 새로 구입해 놓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떠나면 엄마 혼자 한국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걸 생각하니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엄마도 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게 말했더니 흔쾌히 어머니 여권도 새로 만들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모시고 오는 걸로 주도해보자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너무 고마워했고 혼자 남을 엄마를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호적상에 엄마가 아예 처녀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법적으로도 아예 남남이었던 거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자기는 호적상 처녀이고 저는 아빠 쪽 호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호적상 제가 아빠의 본처 딸로 올라가 있던 거 맞습니다. 오빠 역시 저처럼 자기네 아빠 쪽 호적에 아들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당시에 상당히 혼란과 충격이 와서 남친에게 이 내용을 어렵게 말했지만 그닥 개의치 않아 있어요.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면서요. 저도 당시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요. 참고로 엄마 도움 1원도 안 받는 결혼이었습니다. 남친 여동생은 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시부모님 전부 대학교 나오고 교수 출신의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었는데 사실 우리 엄마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누가 봐도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었지요. 하지만 남친의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 편이어서 저를 다 감싸 안고 가는 쪽이었고 남친이 주도적이라 부모님 의견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었고 가정 문제는 우리 결혼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친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면 저 없이도 저희 엄마 모시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백화점 가서 등산복도 사드리고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러다 여행업을 하는 남자친구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 안타까운 큰 사고가 일어났었고 뒤이어 메르스가 연이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지연되던 와중에 결국은 집안 문제로 파혼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세히 쓰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 후 저는 몇 년간의 우울증과 강박증 등으로 집안에만 저를 가두었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2019년도에 그만두었고 그해 겨울부터 2020년 연초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나락에 빠지는 듯 했고요.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2020년 10월에 소화가 안 되고 먹은 게 없는데 체한 것처럼 가스가 차고 복부가 임신한 사람처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변비인가 싶어 며칠을 변비약을 먹어보다가 가까운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내장이 잘 보이지도 않고 심상치 않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결국 3차 병원 소화기 내과 진료를 보고 또 한 달이 지나 산부인과로 전가되어 시간을 꽤 허비했고 최종 난수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궁경부에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멍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암이면 돈 많이 들지 않아? 였습니다. 난 그런 돈 없다. 네가 모아둔 돈으로 하던지 네 애비 찾아가서 달라고 하던지 해라. 였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원래 애초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2020년 11월 전 보호자 없이 혼자 8시간이 넘는 암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12월부터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항암 치료와 방사선까지 저 혼자서 다 끝냈습니다. 잠시 추가드리자면 댓글에 이렇게 큰 수술을 혼자 할 수도 있냐는 물음이 있어서 답변드려요. 담당 교수님께서 보호자를 묻길래 제가 결혼도 안 해서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연락 끊은 지 오래라서 올 사람이 없다고 혼자 수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동의서 받고 혼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 누워있을 때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던 기억만 납니다.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1년 7월 현재는 항암 치료하면서 다 빠져버렸던 머리카락도 제법 밤톨처럼 복실복실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정말로 잘 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큰 병이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제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절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하며 키워준 적 없는 부모입니다. 그래도 저 원망 한 번 안 하면서 자라왔어요. 다 나처럼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릴 때 그 철 모르는 작은 애한테 화가 날 때면 네 애비한테나 가라면서 그 집안 피가 더럽네 마네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도 여잔들 얼마나 그 남자가 미웠으면 저럴까, 얼마나 사랑에 대였으면 저럴까 라며 애써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해하려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라는 사람과 손절했습니다. 추가, 댓글 주신 분들께서 제 친모가 2번이나 상간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엔 엄마가 상간녀다 라고 깨닫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게 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저 그리고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쓰고 댓글을 보고 나서야 친모가 상간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첫 번째 남편, 오빠네 아빠랑 이혼하고 저희 아빠와는 아들 데리고 재혼했다가 엄마랑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아빠가 여자가 생겨 바람나서 헤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참고로 저희 아빠도 재혼이고 엄마도 재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 혼자 그냥 눈치로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해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엄마가 여자로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자 라며 저 혼자 정신승리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친모가 밖에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욕하고 손찌검하고 소리 지르면서 네 애비 핏줄이 더러워서 그래. 내가 네 년 낳고 팔자가 이 모양이야. 등등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매질도 서슴지 않았어요. 친모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날이면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큰 소리 지르고 손찌검 당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저 어릴 적 동네 이웃분들은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한겨울에는 한밤중에 발가벗겨져서 대문 밖으로 쫓겨난 적도 있어요.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이불에 소변 실수를 해서요. 새벽녘쯤 할머니가 슬쩍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댓글을 보니 아빠가 미혼부라면 딸을 호적에 못 올린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정말 저는 나이를 어디로 먹었던 걸까요? 최대한 길게 안 쓰려고 했는데 추가하다 보니 길어지네요. 2번째 사연입니다. 매번 뉴스로만 이슈를 접하다 고민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어쩌면 제 생각이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전 조언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글 또한 제 주관이 상당히 개입된 글일 수 있으니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외도가 의심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 어머니와의 다툼에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방에 있던 저를 불러내며 당신이 떳떳하다면 자식 앞에서 외도하지 않았다고 밝혀라 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아버지 휴대폰 속 남성 이름으로 저장된 여성분과 주식 정보를 주고받은 카톡을 발견하시곤 이를 의심하며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톡한 여성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남성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주식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맞으나 어머니가 의심할까봐 염려되어 이름만 바꾸어 저장했을 뿐 주식 정보 외엔 일절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었고 저는 그동안 사소한 일들로 집안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에 지쳐 있었기에 2분이서 해결하시라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는 행동이었지만 부부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마음고생하며 어떻게든 원만한 관계를 조성하려고 애쓰다가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인꼬부부처럼 화기애애한 2분의 모습을 볼 때면 저 혼자 괜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 그런 상황에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어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겠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각자의 사정으로 밤 늦게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비가 많이 오기에 문득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져서 빈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도중 누군가 차량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집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입주자 전용과 방문자 전용이 구분되어 있어 방문자로 들어올 경우 각 세대로 호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호출이 경비실로 연락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채 호출을 눌렀고, 호출 당시 화면에는 아버지가 본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함과 동시에 조수석에는 모르는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촉이 들던 저는 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열어주었고, 그 뒤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화를 걸어 아버지의 현재 위치를 물었을 때 아버지는 지금 친구분들과 밖에 있으며 늦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방금 지하 주차장에 들어온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잘못 본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뒤 제가 방금 호출해서 문 열어준 게 저인데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라고 되묻자 아버지는 그제야 놀래켜주려고 거짓말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생각해보아도 이 말은 거짓일 확률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통화 중에 아버지는 제가 집에 있다고 말한 뒤에 아버지의 현재 위치가 다른 장소의 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버지 왜 지하 주차장인데 왜 안 올라오시냐고 하자 자신은 지하 주차장에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거짓말의 의도가 단순히 놀래키기 위함이었다면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왜 안 올라오시냐는 질문에 어떻게 자신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을 알았냐며 놀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화면으로 당신을 보았다고 말하기 전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호출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승자의 얼굴까지 보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운전자인 아버지의 얼굴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누구의 차이며 동승자는 누구냐고 묻자 아버지는 동승자는 남자이며 대학교 때부터 축구를 하던 친구라 하였습니다. 단지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복잡해 자신이 운전한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수석에 앉은 일행이 여자임을 보았다고 밝히자 아버지는 잘못 본 것 아니냐, 동승자는 남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똑똑히 보았는데 왜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냐며 다시 묻자 아버지는 그제야 웃으며 친구분 와이프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동승자가 여자임을 보았다고 하였을 때 친구분 와이프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오해할까봐 그랬다고 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인데 잘못 본 것 아니냐고 말하는 편이 더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대화가 끊겼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벼랑간 아버지는 대화 초반에 제가 바래다 주셨는데 잠깐 올라와서 커피라도 드시고 가시지 왜 같이 올라오지 않았냐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엄마가 없는 집에 올라오기 좀 그랬다 라며 친구분이 다시 먼 길까지 가야 하기에 그냥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아버지 휴대폰으로 방금 전에 헤어진 그 친구분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아버지는 제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방금 있었던 상황, 제가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을 이야기해주며 통화 상대가 외도자가 아닌 친구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의 일에 대한 정리입니다.
제가 선입견을 갖고 아버지를 바라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외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질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던 화면으로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가? 운전자의 얼굴까지만 확인 가능한가?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확인이 가능한가? 등의 질문들이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너가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우연한 상황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둘 조금씩 제가 보았던 것을 밝힐 때마다 원래의 사실과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한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합리화 시도를 보인다는 점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의 맥락과 무관한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한다든지 운전을 아버지 친구분이 아닌 아버지가 한 이유라든지 오해를 할까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상황은 저에게 합리화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버지의 외도에 대한 확신을 내리기 전 의심되는 정황을 하나둘 모으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지난 경로 확인, 대화 당시 통화한 휴대폰 번호 확인하기 등 사소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정보는 최대한 모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지나친 편집증과 의심으로 자상한 아버지를 괜히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이렇게 글을 통해 조언을 구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하자면 만약 아버지의 외도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어머니께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으로서 부부관계는 부부의 일로 남겨놓은 채 모르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야 좀 쉬게 되신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면서까지 외도 사실을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결국 제가 할 일은 아버지께 부모 자식의 연을 끊고 싶지 않거든 정신 차리시라고 말하는 것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 이러한 대처 방법에 관해서도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곳에 글을 한 번도 안 써봐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몇 가지 설명하자면 일단 교회에서 저랑 마누라랑 만나서 3년 정도 연애했고 결혼은 6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돌 간 넘은 딸 아이가 있고요. 제 고민은 예전에는 서로 스킨십도 많이 하고 부부관계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금방 화해해서 또 끌어안고 입맞춤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이프의 웃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인 장모님, 처제, 그리고 우리 딸입니다.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말도 엄청 무뚝뚝하게 하고 웃어주지도 않아요. 오늘 출근길에 집 나서면서 안아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유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으니 제 설명부터 할게요. 저는 최근에 우울증을 겪어서 오랜 기간 동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도 심하진 않았지만 2-3번 정도 했고요. 사실 우울증 겪기 전에도 살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엄청 염세주의자라서요. 그리고 성격도 좀 예민하고 뭔가 분쟁이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 있나 봐요. 무슨 분쟁이 있으면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저도 방어적이라 반대로 약간 공격적이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와이프도 상당히 방어적이라
한번 싸우면 진짜 공방이 장난 아닙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운전할 때 욕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운전하면 좀 난폭하게 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와이프를 욕하거나 때린 적은 절대 없습니다. 가장 등신 같은 남자가 자기 마누라 손찌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휴대폰은 하나 던져서 깨먹은 적 있네요. 그때 빼곤 뭐 손으로 때리고 부수고 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사람들이 만나 겪는 어려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추가할 내용이 제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니 출퇴근으로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딱히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얻을 곳이 없으니 오토바이가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이 일로도 일단 한번 엄청 다퉜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저는 탓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하게 해주면 내가 나아질 것 같다는 건데 와이프는 다 내 탓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더군요. 상담 시간 이외에도 문자로 다투고 할 때가 있었는데 저도 서운한 거, 열받았던 거, 이해 안 되는 거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욕은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식한 고부 갈등입니다. 일단은 와이프는 부모님이 저희한테 억대 돈을 주시지 않는 걸 이해 못하고 무조건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부동산 투자 중이셔서 아파트 사셔서 살고 계시면서 재개발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완공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재개발지에 그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걸 팔자니 집값은 계속 올라서 부모님은 꿀 빠는데 그걸 굳이 뺏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튼 돈이 고부 갈등 원인 중 하나고요. 마누라랑 본가 어머니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도 이렇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마누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에 뉘앙스까지 캐치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엄청 힘들어해요. 반대로 어머니 성격은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모르는 약간 주책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누라가 머리한 날, 머리를 왜 그렇게 했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요. 너 남편 월급으로 사라지겠니?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대고 웃기지 마. 그게 아니라 저거거든 하면 또 금방 처치됩니다. 집요하게 강요하면서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얘기해보면 속으로는 사실 머리 어떻게 하든 신경도 안 쓰고 며느리가 돈 벌어오길 바라기보단 집에서 아기 보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부모님 좀 일관성이 없고 너무 이리저리 탱탱볼처럼 튀어서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기면 와이프는 앞에선 헤헤 하고 나옵니다. 저는 와이프가 표정 일그리고 있지 않으면 장난으로 받아들였나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쏟아붓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런 말들은 애초에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다. 입틀막을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갈구면서 남편의 역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주제가 보통 뭐 청약 저축은 들었냐, 환기 잘 시키냐, 밥 잘 챙겨 먹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이 그냥 꼰대강의 하고 있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막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 생각은 네가 바로 받아치면 내가 커버칠 거니까 나오는 대로 말해 네 편할 테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는 서당 훈장님한테 예의를 배웠는지 시부모님한테 말대답하는 거 아니래요. 어쨌든 고부간 일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얘기가 들어갔고
저도 이제는 와이프가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아니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울증부터 많은 사건과 언쟁들이 있었고, 저는 드디어 몇 주 전부터 극단적인 생각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알콩달콩하게 살려고 했는데 부부관계는 무슨 손도 못 잡게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응어리가 많아서 라고 합니다. 제가 한참 우울할 때 원인이 와이프에게도 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첫 극단적인 시도는 전적으로 와이프 탓이었고요. 제가 교통사고 처리를 잘 못해서 마누라한테 전화로 갈굼 먹고 있었는데 갈굼이 너무 심해서 제가 나 사실 우울증이라서 약 먹는다. 그러니까 참 이러면서 납득이 안 된댔나 이해가 안 된댔나. 아무튼 와 신발 또 네 멋대로 하네. 너란 새끼는 아주 갈 때까지 갔구만. 이런 말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생명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끊고 나서 고기 써는 칼을 꺼내서 망설임 없이 팔에 그림을 그려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 소름 돋고 위험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주방 구석으로 칼 던져버리고 저는 거실에 누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상담받을 때 그냥 주어진 현실과 사실들과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와이프는 본인 책임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우여곡절 지나고 최근에는 저는 요즘 진짜 와이프가 너무 좋습니다. 꼭 성욕 때문이 아니라 예쁘니까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뺨도 부비고 싶어요. 근데 와이프는 완전 단칼에 거절합니다. 애초에 애 낳고서는 관계를 한 번밖에 안 가졌는데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저는 진짜 애정 뿜뿜 안달난 상태입니다. 같이 얘기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와이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장모님이 애 보는 거 도와주셔서 거의 매일 친정에 가는데 친정에서는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다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말이 없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제 너란 새끼랑은 말이 안 통해서 거리를 둘 거다.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니 이혼은 어렵지만 나랑 교감하는 건 싫다. 이렇게 벽치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저는 지금 본가랑 연락을 끊은 상태라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약으로 버티는 거죠 뭐. 그러면서도 도시락이랑 약 잘 챙겨주는 거 보면 츤데레인가 싶기도 한데 츤데레치곤 너무 무뚝뚝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이프는 진짜 저랑 말 안 섞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그냥 마치 서로 회사 직원처럼 대해야 할까요? 저는 퇴근하면 아기 잠깐 보다가 밥 먹고 어른 설거지, 아이 설거지 하고 씻고 자고 그렇게 머슴처럼 살고 와이프는 아가 보고 빨래하고 저 밥 차려주고 그렇게 식모로 살고 서로 애정도 갖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와이프는 그러고 싶은 걸까요? 우울증이 최근 많이 좋아졌었는데 요즘 와이프의 관계 때문에 다시 스멀스멀 극단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초혼 때 안 좋은 일로 인해 식 올린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했고 몇 년 전에 재혼을 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두 번의 결혼식에 모두 참석해준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 남편에겐 첫 결혼이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초혼 때 단시간에 고생을 심하게 했다 보니 재혼이라고 기죽지 말고 구색 다 갖추고 결혼하라고 하셔서 결혼식을 또 할 수밖에 없었고요. 부모님이나 저나 초혼 때 모셨던 손님 중에는 감사하게도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혀주신 극소수에 가까운 지인들만 모셨고 그 외의 하객들은 모두 재혼 때 처음으로 초대한 하객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번 모두 참석해주신 분들께는 축의금을 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으나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대부분은 축의금을 또 내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제 친구들 중 2번 모두 참석해준 친구들의 결혼식 때는 항상 받았던 축의금의 10배로 돌려줬는데, 이번에 결혼하는 친구는 그러기엔 좀 애매해서 액수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참고로 대부분 5에서 10만 원이었기에 50에서 100만 원으로 돌려주고 선물은 따로 했었습니다. 일단 이 친구의 경우 첫 결혼 때는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 3만 원, 재혼 때는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며 저에게 소액이지만 채무가 있는데 아직 갚지 않았어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이지만 먼저 말도 꺼내지 않네요. 초혼 때 여러모로 친구에게 기분이 상했었고 평소 저를 금전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어 재혼 때도 초대 의사가 없었으나 친구 쪽에서 호텔 결혼식이라고 좋아하며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혀서 초대했고, 어쨌든 초대하는 거라 초혼 때나 재혼 때나 거하게 밥 샀고 답례도 확실히 하기는 했습니다. 결혼식 식대야 각자 사정에 맞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겠지만 제 결혼식 땐 식음료가 인당 10에서 15만 원대였고 친구가 하는 곳은 동네 뷔페이긴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따로 청첩장 모임은 안 할 것 같다고 하네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제가 축의금 많이 냈다고 언급을 몇 번 해서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맞춰주기는 싫고 2번 와준 것에 대한 예의를 차리고 싶다면 얼마를 내는 게 적절할까요? 다른 친구는 자기가 봐도 괘씸하다고 정 걸리면 받았던 거 2배 쳐서 6만 원 내라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서요. 그리고 혹시 결혼 안 하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갚아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댓글에서 언급하신 부분을 추가로 설명하자면 초혼은 2015년이었습니다. 왜 친구들에게 굳이 10배로 돌려주었냐는 댓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그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어도 원래 그 금액대 50에서 100 정도를 축의금으로 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미 있게 0을 하나 더 붙여서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했을 뿐 금액대 자체는 사정상 2번 다 오지 못했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고 친한 친구들의 결혼식 때 냈던 금액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위신 때문이 아니라 정말 고맙기도 하고 받는 걸 불편해하는 성격이라 어느 정도 내야 2번 와준 수고에 상응하는 액수가 될지 몰라 조금 과하다 싶게 내기도 했어요. 누군지 알아볼까봐 원글에 적지는 못했지만 제가 첫 결혼을 대학교 졸업하던 해에 해서 당시에는 전방적으로 친구들이 축의금을 많이 내기는 어렵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2번 모두 부른 친구라고 해봤자 11명인데 그중 6명은 부모님끼리 지인이라 부모님께서 갚아주셔서 나머지 5명만 제가 갚아주면 되는 거라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2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때 들어온 거라 꼬맹이 때부터 친구들은 이 5명밖에 없어서 각별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타지의 할머니 댁에서 자랐다 보니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아련한 감정도 있고요. 많이들 그 친구가 호텔에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제가 불편했던 점은 그 친구가 너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게 보는 부분이에요. 감히 내가 참석해 주는데 내가 참석식이나 해주는데 참석만 해도 고마워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요. 아마 그 친구는 자신이 참석만 해도 저에게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건 결혼하는 제 입장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맞지만 그 친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언제나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는 않는 친구라서 만나면 항상 제가 밥을 샀어요.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생일 선물도 받은 기억이 없네요.
꼭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사고가 독특해서요. 저나 다른 친구들이 서운해하면 친구 사이에 뭘 이런 걸로 서운해하냐고 온갖 쿨한 척은 다 하는 반면 자기가 하는 대로 해주면 또 엄청 서운해합니다. 차라리 저희랑 안 친하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말로는 아주 절친이고 저를 엄청 생각하는 척해요. 표면적으로는 자기는 하찮은 서민이고 저는 대단하다고 띄우면서 제가 돈을 안 낼 수가 없게끔 만들고요. 난 평생 집도 못 살 텐데 넌 태어날 때부터 건물 있어서 좋겠다. 이딴 소리 해대는데 오늘은 네가 밥 사라 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요? 게다가 이 친구가 집안이 어렵고 경제력이 불안정해서 그간 제 입장에선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 친구는 삶의 모토가 욜로라고 저도 안 다녀온 세계 일주도 다녀오고 번 돈 흥청망청 탕진만 하며 살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저나 다른 친구들이나 모두 그 친구에게 불만이 있어 거리를 두고 지낸 지는 꽤 됐습니다. 성격상 제가 먹튀했다고 할 게 분명해서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빨리 결혼해 주길 바라기도 했어요. 그래야 받은 거 돌려주고 깔끔하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왜 빌려준 돈 안 돌려받냐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정말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달라고 안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초혼과 이혼이 정말 큰 상처였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 항상 맥락과 상관없이 제 초혼 때 얘기를 꺼내 상처를 줘서 그냥 대화도 안 하고 싶어요. 보통 재혼하는 사람한테 초혼 언급은 굳이 잘 안 할 것 같은데 얘는 뭐만 하면 제 초혼 얘기를 달고 살거든요. 재혼 호텔 결혼식이라고 좋아할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걸 굳이 두 번 다 호텔이라고 좋겠다고 떠벌려요.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재혼이라도 왜 축의금 안 냈냐고 한 소리 하니까 제 앞에서 그 친구들에게 니들은 얘가 또 이혼하면 어쩌려고 축의금 내서 부담을 주냐 라고 그러더라고요. 니들이 축의금 또 내서 얘가 이혼하고 싶어도 맘대로 못하겠다고. 한 번은 생일날 빈손으로 왔길래 선물 왜 안 주냐고 한번 떠봤더니 대뜸 제 전남편이 저한테 해줬던 생일 선물 얘기를 꺼내질 않나. 아무튼 돈 갚으라고 하면 그날은 제 이혼 레퍼토리 다시 듣는 날이라 말 안 꺼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노리고 이러는 거겠죠. 누가 알아볼까봐 일부러 원글에 자세히 안 썼는데 저도 그간 쌓인 게 많다 보니 추가 글이 길어졌네요. 그냥 알아보든 말든 냅두려고요. 아직 친구 예시까지는 시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미룰 수도 있다고 해서 관계 정리할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